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자택하고 집무실 압수수색 경찰이 들어갔습니다. 내용은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냐 없었냐 이 부분 확인하겠다는 건데, 단전단수 얘기는 이미 12.3 직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소방청장 얘기, 또 최근에 이상민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 가서 멀리서 쫙 봤다고 천리안 같은 얘기를 지금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요. 압수수색했을 때는 긴급하고 신속하게 했어야지 가능한데, 일단은 수사 상황 지켜보기로 하고, 단전단수 지시가 맞다면 대통령이 시켰고 또 이상민이 그걸 받고 예컨대 언론기관 단전단수를 했다면 내란의 주요 업무 종사자가 될 수가 있겠죠. 아마 중요한 심각한 사안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도 신나고 재밌는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을 함께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해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아래 메일로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 해주실 분들의 응원을 기다립니다.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엄선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오늘도 우리 뉴스토마토의 자랑 전현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뉴스토마토 단독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지난 17일이죠. 명태균 씨가 김건희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통화 복기록입니다. 본인은 복기록을 표현했습니다. 공개를 했는데요. 대상이 김상민 전 검사예요. 네. 자, 이제 김상민 전 검사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단독은 이 김상민 전 검사 얘기인데, 이 김상민 전 검사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수사 대상이었다면서요? 네, 이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대검수사정보정책관이 일부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 즉 현 국민의힘에 전달한 일입니다. 당시 고발장에 명시된 고발 대상은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씨 등 11명이었는데요. 고발장에 명예훼손 피해자로 적시된 건 윤석열 씨 부부와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었습니다. 손 차장 검사는 재판에 넘겨졌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해당 의혹을 수사했던 이 공수처 관계자에 따르면 수사 대상에는 이 손 차장 검사만 있는 게 아니었는데요. 손 차장 검사가 고발장을 전달하기 전에 이 고발 대상에 대한 판결문을 검색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바로 김상민 전 검사입니다. 아하. 네, 이 공수처 관계자는 2020년 4월 고발 사주 의혹이 일어나기 직전 이 김 전 검사가 제보자 X, 지모 씨의 판결문을 검색했다면서 김 전 검사는 이 시기 손 차장 검사와도 통화한 걸로 파악된다고 했습니다. 이 시점을 좀 주목해 봐야 하는데요.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3월 31일 채널A 검언유착 의혹이 보도된 이후에 벌어졌고, 이후 4월 3일까지 이 사흘 동안에는 G씨가 제보자 X라는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었습니다. 때문에 이 시기에 이 김 전 검사가 G씨의 판결문을 검색했다면 고발사주 의혹에 이 김 전 검사가 관여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제기됩니다. 검색을 했으니까 관여된 거 아니냐 이 부분인데, 실제로 이 고발사주 그 재판에서 김상민 전 검사 이름이 언급이 됐다면서요? 네, 2022년 11월 22일 재판에서 공수처 검사가 대검 관계자에게 2020년 4월 3일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실 근무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이 G씨의 판결문을 검색하거나 이 출력한 김상민 검사 등의 진술서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자, 제가 진술서를 직접 받은 건 아니고 따로 기억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공수처가 대검에 이렇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건 김 전 검사가 고발 사주 고발장 작성 과정에 관여했다라고 의심했기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데요. 다만 당시 수사는 이 손준성 차장검사가 소속된 수사정보 담당관실 쪽에만 집중이 됐고 김 전 검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라는 게 수사하는 사람의 의지나 의욕이 매우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거론은 됐는데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김상민 전 검사 또 윤석열 관계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상민 전 검사가 조국 전 대표 수사를 맡으면서 윤석열하고 매우 가까워졌다면서요. 네, 2023년 9월 김상민 당시 현직 부장검사는 네. 추석을 앞두고 창원 주민들에게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 또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다라고 문자를 돌려서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왜 이러나 싶었어요. 네, 자기가 뭔데? 네,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감찰이 시작되자 김 전 검사는 부당한 선거 개입이라면서 오히려 대감을 비판했었는데요. 일선 부장검사가 이 공개적으로 검찰총장에게 반기를 들기는 사실 쉽지 않았을 텐데 그 배경에는 윤석열 씨와의 근무 인연이 있었기 때문인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 전 검사는 2019년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으로 부임하던 때에 조국 전 대표를 수사를 맡으면서 두 사람은 부쩍 가까워졌는데요. 공개된 이 김건희 씨와 명태균 씨와의 그 녹취록에도 김 씨는 김상민 검사는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다. 김상민이 의창 국회의원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또 2024년 공천심사 직전 김 전 검사는 윤 씨가 정점식 의원의 부인상에서 일도 잘하고 센스도 있다라고 말했다면서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명 씨가 공개한 이 복기록이 사실이라면 김 전 검사는 이원석 총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총선 출마를 강행을 했고 또 김건희 씨가 그 배경을 도왔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이원석입니다. 이원석 총장한테 좀 무시를 하거나 지시를 무시하거나 이 부분이고 본인이 이제 창원 의창 뭐 거기 국민의힘 공천 받으면 거의 다 됐죠. 막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뭐 지역구 주민한테 검사가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 복기록이 좀 이게 복기록이니까 네. 본인이 기억한 대로 이게 썼다는 건데 되게 구체적이고 상세합니다. 그 내용 중에 김건희가 결국 공천 개입했다. 이번 총선에 이 창원 이 지역구, 의창 지역구. 자, 근데 이제 그 복기록에 따르면 명태균은 똑똑한 건가요? 하여튼 반대 의사를 또 표시한 것도 본인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김건희 씨는 명태균 씨에게 김상민 검사가 이 조국 수사 때 고생을 많이 했다면서 이 김상민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네. 이렇게 했습니다. 이에 명태균 씨는 지역도 모르는 사람을 지역구 공천 주면 총선에서 진다며 이 추세면 110석을 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 복기록에 맞췄네요. 적혀 있었는데요. 또 명태균도 맞췄어 이것도. 용하네요. 용하네요. 네. 특히 명 씨는 김건희 씨에게 이 논두렁에는 포터가 있어야 하는데 그랜저, 제네시스와 같은 고급 세단이 서 있다고 말했다면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야. 즉 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출마해야 할 지역을 잘 알아야 하는데 김건희 씨가 추천한 이 김상민 검사 같은 외부 인물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뜻을 전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 복기록에 대한 신빙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명 씨의 구체적인 진술과 또 그 진술이 검찰에서도 언급했다는 점은 이 명 씨의 주장에 좀 힘을 실어주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 복기록 그리고 저는 뭐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다른 또 녹음 자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명태균의 어떤 스타일에 보면 네. 그리고 검찰이 얘기를 했고 뭐 다른 증거들이 좀 더 있다 그러면 정말로 김건희가 김상민을 그 창원 의창이 참 중요해요. 김영선이 이제 그 있다가 나중에는 김종양 씨가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죠. 막 되는데 김종양 씨 뭐 비난하는 얘기도 이 복기록에 담겨져 있고 어쨌든 김상민 시키려고 저랬던 거 아주 확실한 공천 개입이고요. 문제가 됩니다. 매우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부분 아마 지금 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내란은 내란대로 가는 거고 명태균 얘기는 여론조사 하면서 조작했던 거는 명태균 문제고요. 돈 안 준 거는 뭐 정치자금법 문제고요. 그걸로 돈 대신에 공천 개입한 거는
공직선거법 문제입니다. 다 범죄가 됩니다. 아마 패턴은 걸릴 다 게 똑같아요. 수두룩이네요. 예, 다 패턴이 똑같아요. 이게 대통령 선거에 그러든지 총선에 그러든지 패턴이 거의 똑같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그러니까요. 지켜보기로 하고요. 명태균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단독 나온 김에. 자, 홍준표 대구시장 이야기인데요. 명태균 관계를 계속 부인했는데 이 포렌식 과정에서 한금폰이죠. 포렌식 네. 과정에서 명태균하고 홍준표 시장 아들의 카카오톡 내용이 입수가 됐습니다. 네, 그간 홍준표 시장은 자신은 명태균과 연관이 없다면서 계속해서 관계를 부인해 왔습니다. 네. 이 본인 덕에 홍 시장이 대구시장에 당선됐다라는 명태균 씨의 주장을 계속해서 반박해 왔는데요. 하지만 어제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2023년 5월 15일 홍준표 대구시장 아들 홍모 씨는 홍 시장과 윤석열 씨가 갈등할 일은 없을 거라는 내용의 지역지 기사를 내보내면서 잘 살펴봐달라라고 명태균 씨에게 말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대구시에서 주최한 이 트로트 페스티벌 티켓을 명 씨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명 씨가 감사하다고 하자 홍 시장 아들은 언제든 필요하면 말씀하시라 이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네. 앞서 명태균 씨 측은 2021년 6월 홍 시장이 자유한국당에 복당한 날에도 아들 홍 씨가 아버지가 감사해야 한다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했는데 홍 시장 측은 의례적인 감사 인사일 뿐이다라고 일축했었습니다. 네. 명 씨는 홍 시장과 직접 주고받은 내용은 없지만 아들을 통해서 홍 시장과 긴밀하게 교류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또 저희 뉴스토마토가 단독 보도했던 내용을 좀 다시 떠올려 보면 20대 대선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예비 후보였던 홍 시장 선거 캠프에서 당원 명부 일체가 명 씨 쪽으로 흘러간 바 있었습니다. 있었죠. 네, 당시 홍 시장은 큰 아들의 친구가 임의로 한 일이다 이렇게 해명한 바 있었는데요. 홍 시장 측은 일방적인 명 씨의 주장에 답할 필요가 없다면서 상식적으로 현직 대구시장이 명 씨에게 무엇을 잘 살펴봐달라고 할 일이 있겠냐라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혹시나 당원 명부가 흘러갔다면 이것도 선거법이나 위반될 가능성이 있겠죠. 이것도 아마 이 연결고리가 홍준표 시장의 지금 아들이 아니냐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또 문제가 되는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해주고 뭐 돈 받고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론조사 행태가 문제가 있어서 관계를 완전히 끊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후에도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를 계속적으로 결과를 받고 그것을 밖으로 내세웠던 이런 정황이 보여요. 네, 홍보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명태균 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오세훈 서울시장과 4차례 만났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오 시장 측은 명 씨를 직접 만난 건 2021년 1월 2차례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데요. 오 시장 측 실무진이 이 명태균 씨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싸우면서 이후에 연을 끊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MBC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장 보궐선거 오세훈 안철수 후보 간 후보 단일화가 진행 중이던 2021년 3월 14일 오세훈 시장 측은 오세훈 풍이 분다라는 제목의 글을 SNS에 게재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오 후보가 이 안철수 후보보다 적합하다는 여론조사 2건을 함께 인용을 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 명태균 씨가 실소유한 걸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의뢰한 여론조사였습니다. 아하. 이 명 씨의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어서 싸우고 관계를 끊었다는 오 시장 측이었는데 명 씨 측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본인의 경쟁력을 홍보하는 이 이중성이 드러났던 건데요. 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명 씨의 비공표 여론조사를 문제 삼았던 것이라면서 공표 여론조사를 홍보에 활용한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해명했습니다. 패턴은 거의 똑같아요. 여론조사를 통해서 명태균이 뭐 여론을 좀 조작이라 해야 되나요? 부풀려 가지고 이걸 비공표로 하다가 이거를 언론에 보도하고 나중에 또 잘 되면 그걸 갖고 또 이제 공표로 바꿔 가지고 또 이제 제대로 또 하고 뭐 이런 패턴인데 안 봤다고 하고 안 했다고 하더만 이것도 다른 정황들이 드러나니까 이것도 아마 조사가 필요하고 진실이 좀 더 드러나지 않을까 지켜보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탄핵 심판 9차 변론길이 열렸는데 놀랍게도 거의 처음 보는데 출석했던 윤석열이 변론 절차 직전에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윤석열 씨는 어제 9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러 나왔다가 변론이 시작되기 전에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윤 씨 측은 이 양측 대리인단이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서 의견을 설명하는 날임을 확인하고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 구치소로 복귀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헌재 측은 이미 지난 기일에 다음 변론이 어떻게 진행될지 미리 알린 상태였는데요. 따라서 왜 굳이 헌법재판소까지 나왔다가 변론에는 참여하지 않고 돌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한편 심판정에 나온 윤 씨의 대리인은 헌재가 이 검찰 조서를 증거 조서에서 제외해달라고 재차 요구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의 증거 결정은 이미 지난 4차 기일에 이뤄졌다면서 지금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계속해서 반발하다가 결국 가방을 들고 심판정을 나가버리는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구치소 측 허락을 받고 밖으로 나온 거잖아요. 나왔는데 변론 기일 직전에 가버렸다. 무슨 놀러나 바람 쐬러 나왔습니까? 안에 있기 싫어서. 구치소도 이런 걸 봐야 되고 그럼 가기 처음부터 안 간다고 하든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거기 가서 지금 나오죠. 사마귀 선인장님 밥만 먹고 가지요 나옵니다. 밥만 먹고 가지요.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법 앞에는 다 평등해야지요. 지금 탄핵 심판 때문에 갔다면 그걸 하고 오든지 가보니까 뭐 하기 싫으니까 바람 쐈다가 그냥 들어가는 게 말이 됩니까? 더더군다나 재판하다가 또 변호인은 그냥 퇴정하기도 하고요. 아주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어제 열린 변론기일에서 결국은 양측 변호인단이 국회 측 또 피청구인 측 치열한 공방을 하긴 했는데 특히 20일 탄핵 심판 계속 연기해달라라고 요청했는데 재판부에서는 그건 받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일을 열고 오는 20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형사재판과 겹쳐서 25일로 일정을 미뤄달라는 윤석열 씨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요. 대신 당초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탄핵재판을 1시간 늦춰서 오후 3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 형사재판의 공판 준비 기일은 오전 10시고 오후 3시에 탄핵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헌재가 이 변론 기일을 미루지 않은 건 좀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라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 열리는 10차 변론 기일을 끝으로 증인신문이 마무리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이달 말 한두 차례 더 최후 진술을 들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3월 초에서 중순쯤에는 이 윤석열 씨의 탄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공판 기일이 재판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피고인 참석 의무가 없고요. 참석하지 말고 탄핵 심판이 중요하다면 탄핵 심판에 참석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랑 중복되니까 뭐 말이 안 되고 그래서 1시간 미뤘기 때문에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 만약에 한 번 더 잡는다면 25일 날 잡힐 것 같아요. 화요일 날 다음 주에 잡히고 결국은 그날 결심을 하게 된다면 3월 10일 전후로 결정이 탄핵 여부가 결정 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뭐 그렇다면 조기 대선도 5월 초순이나 4월 말에 될 가능성, 4월 30일 아니면 5월 7일, 5월 14일 뭐 그쯤에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핵되고 60일 아니니까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 전현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수일는 남자로 돌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우리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가입하셨나요? 혹시 지인에게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지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더 착한 보험에 우리 가족의 미래를 점검 받아보세요.
자,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정치권 또 언론 속에서 열불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입니다. 오늘도 속사포처럼 빠르지만 시원하고 통쾌한 말씀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진문 교수와 함께하는 수요일 남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 네. 동안 어떤 이슈가 우리 교수님을 가장 화나게 저를 했을까요? 화나게 한 건 박현수라고 아시죠? 박효수 이런 지금 서울 욕하면 안 됩니다. 욕 안 해요. 이런 아침부터 욕하시면 큰일 아니 제가 납니다. 언제 욕을 했습니까? 왜 깜짝 이러세요 저한테? 놀랐습니다. 목사가 욕을 합니까? 목사님이신데. 욕 안 예, 합니다. 예. 교수님 아니, 목사님이신데. 1년 6개월 만에 3계급을 올라간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 능력자 아닙니까? 그게 능력이에요? 부럽네요. 예. 아니 경찰 사상 그런 네. 일이 없어요. 그렇죠. 1년 6개월 동안 3계급을 어떻게 올라가냐고요. 한 계급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이 네. 다다다다다다 1년 6개월 사이에 일어난 일이야 이게. 아니 그러니 그리고 네. 이 사람이 지금 경찰청장하고 통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계엄 있을 때. 이거는 이런 사람을 그리고 행안부 경찰국장을 했고요. 행안부 장관은 통화한 걸로 나오고요. 이런 사람이 왜 그러면 3계급 특진을 했겠냐고. 그렇게 빠르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 같이 일하는 사람 얼마나 그 박탈감이 들겠습니까? 같이 졸업했던 사람이든 뭐 같이 들어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야 저 사람. 그렇죠. 한 계급 올라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사람을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를 맡겨놨어요 지금. 아니 서울경찰청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알죠. 서부지방법원 폭동 그거 수사하고 있죠. 관련된 비상계엄 관련된 많은 일들을 지금 수사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런 사람이 앉아 있으면 제대로 수사가 되겠냐고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빨리 진급시키는 것도 그렇고 예. 이게 되게 중요한 위치이기도 하고 되게 또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지 의심스러운 않습니까? 행동했죠. 굳이 이 사람을 임명할 필요가 있나요? 없지. 그러니까 반말하지 마시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없지요. 이상하잖아요. 친하잖아. 네, 친하시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해가 예. 안 돼서 예. 굳이 이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굳이 이 상황에 내란 상황에서 전화 받고 대놓고 하는 거예요. 대놓고. 행안부의 경찰국장인가 뭐 했던 사람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돼요. 그 위치 자체가 당연하죠. 지금 이상민 상가도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행안부의 경찰국장 자리 만들 때도 논란이 많았잖아요. 하지 그러니까요. 말라고. 왜냐하면 행안부가 직접적으로 경찰을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3계급 특진한 것도 말이 안 되고 그 상식적이지 않고 그런 사람은 뭐 이제 김건희 씨나 아니면 윤석열하고 가깝다고 느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사람을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에 앉히면 어떡하냐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 자꾸 뽑으면. 그러니까 뽑으면? 무시하는 것 같아요. 내란이 뭐 내란대로 가고 그렇지. 뽑아놓으니까 또 국민의힘에서는 또 잘 뽑았다고 막 실력자라고 이렇게 왜 이렇게 막냐고 이런 또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이게 나라가 장난도 아니고요. 네. 이거 좀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관련돼가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근처에 있는 사람은 올리지 말아야 되는데. 당연하죠. 지금 공천 개입이나 이런 의심스럽고 항상 뭐 뽑을 때 보면 저 뒤에 윗사람 저 사람들이 문제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 사람을 굳이 올려가지고 임명시킨다는 게 또 그 사람들이 앞으로 뭐 정권이 바뀌든 어쨌든 간에 서울청장을 하면서 나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래서 제대로 수사를 하겠냐고요, 제 말은. 하겠냐고요. 그런 의심이 들기 때문에 이런 사람일수록 더 배제를 해야 되는데 진급을 이번에 시켜가지고 또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를 맡겨놨어요. 무슨 의도겠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막판까지 정말 내란 세력들이 끝까지 준동을 하면서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닌가. 왜 이런 생각이 이럽니까? 사람들입니까 이게? 사람이면 보기 어렵죠. 왜 이럽니까? 왜? 자기들의 이제 거의 끝나가는 권력이잖아요. 그 예. 권력이라도 지키고 싶은 마음이겠죠. 그러나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이 사람은 왜 한다고 그래요? 그냥 나가든가 하지. 자기가 잘못됐으면.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입장에서는 모르지 뭐 진급시켜주고 그러니까 좋아서 그러겠지. 근데 얼마나 가겠어요? 이제 탄핵되고 나서 만약 파면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게 왜 근데 이제 문제는 또 얼마 하나는 안 남았어요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선을 관리를 하는 거잖아. 또 그 역할을 지키려고 서울청장 그러니까 시켜서. 그럴 수 있는 거죠. 대선 과정에 또 얼마나 집회하고 난리를 치겠습니까? 참 나쁘네요. 에휴. 알겠습니다. 예. 저도 화가 나네요. 들어보니까. 그렇죠. 너무 화가 원래 이렇게 나는데. 화나는 내용만 제가 가져와요. 예, 너무 화가 납니다. 예. 자, 어제 저희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를 했던 내용인데 네. 그게 뭐냐면 그 스카이 데일리라는 그 매체가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정부 광고가 2.4배가 늘었다. 요 내용을 저희가 단독 보도를 했거든요. 네.
교수님 또 언론 얘기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정부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집행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정부 광고 집행의 원래 원칙과 기준은 뭐냐면 열독률, 구독률 이 두 가지를 따져요. 네. 얼마나 많이 읽느냐, 얼마나 열심히 그 신문, 예를 들면 신문이면 신문사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읽느냐 이걸 분석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스카이데일리라는 당연하죠. 신문사를 알았어요? 인터넷 언론사를 알았냐고. 저는 처음 들었어요. 이번에 저는 논란되고 나서. 이데일리는 들어봤는데 이데일리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이런 언론사가 지금 보니까요. 연도별로 따져서요. 네. 2021년에 101건이었어요. 2022년에 154건. 그다음에 2023년에 227건. 2024년도 243건.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급격하게 늘고 있어요. 숫자가. 그러면 광고 수수료도 보니까 2021년에는 2억 6천 정도 됐거든요. 네. 2억 7천 정도 되네요. 22년도에 3억 3천. 23년도에 4억 4,541만 원, 2024년 4억 6,221만 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집중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런 말 속으로 쓰면 좀 그런데 듣보잡이라고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표현이 쓰죠. 처음 들어보는 이 매체가 지금 네. 보면 이 도표상으로는 거의 뭐 주요 매체가 한 800건, 700건 했는데 네. 227이니까 엄청 한 겁니다. 엄청나게 한 거죠. 2023년도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더 황당한 그 아까 도표 다시 보여주시면 네. 한겨레 같은 경우에 나오고 내려가요. 있습니다.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 엄청 올라가고요. 경향도 내려가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문화일보는 또 확 올라가잖아요. 문화일보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보수 정권 들어서 너무 잘하니까. 보수 정권 들어서 너무 잘했어요. 보수 언론들, 보수 편향적인 언론들의 정부 광고 수주가 쑥 올라가요. 근데 더 황당한 건 뭔지 제가 이제 황당하다고 표현하는 건 네. 무슨 얘기냐면 진보 정권 들어서도요. 조중동의 정부 광고 수준은 떨어지질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진보 정부는 그대로 해주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 진보 정부 진짜 당사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보수 정권 들어서면 이렇게 보수 언론들은 쭉 올라가는데 진보 정권 들어서면 변화가 없어. 그대로 가 또 조중동은. 이것도 좀 그것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보시네요. 일단 그 스카이데일리 말씀하는 대로 구독률이나 열독률 이런 걸 기준으로 정부 광고가 집행이 되는데 정말 이게 거의 처음 들어오는 매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정도 매체가 이렇게 이 정도의 광고 정부 광고가 들어오고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 정도로 급증한다. 이거 어떻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됩니까? 구독률과 열독률의 기준으로 봐서는 스카이데일리가 아까 말씀드린 일반 네. 국민들이 잘 모르는 매체잖아요. 제가 볼 때는 들어봐요. 보수 중에도 극우적인 성향의 네. 분들이 많이 보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이건 생각이에요. 네. 그런 매체가 이렇게 갑자기 올라간다는 구독률과 열독률과 관계없이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이쪽에 광고를 좀 많이 몰아주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강하게 들게 만드는 대목이라는 거죠. 자, 어제 저희 뉴스토마토가 단독 보도를 할 게 네. 그때 이 스카이데일리 지면에 한국전력 광고가 실렸던 걸 함께 보도를 했는데 이제 문제가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네. 한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카이데일리 광고를 준 적이 없다. 스카이데일리가 이 광고를 도용한 것이다. 이렇게 한전이 입장을 밝혔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광고 도용은 전 처음 들어봐요. 광고 도용. 그런 이게 경우들이 뭐예요? 있어요. 두 가지 이유인데요. 뭡니까, 이 사람들? 언론사들이 그러니까 이게 소위 이제 인터넷 언론사나 아니면 예. 이렇게 종이로 나오는 언론사들도 광고를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스카이데일리 같은 경우도 광고를 두 가지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네. 이건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스카이데일리만 얘기한 건 아니고 먼저 광고를 내고 나서 돈을 달라는 경우도 있어요. 네. 아, 그런 경우 처음 봤죠. 그런 경우 있어요. 광고를 내줄 내주고 테니까 아니 그게 아니야. 내놓고. 내버려. 그리고 내놓고. 가지고 가. 그래가지고 돈을 달라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협박 아닙니까? 누가 광고해 달래. 그런 데가 있다니까요. 그렇습니까? 협박. 물론 예. 스카이데일리가 그랬다고 얘기하는 게 그때는 아니고 아니고. 예. 그런 방식. 두 번째는 이제 이 스카이데일리라는 언론사가 마치 많은 중요 광고가 나오면 네. 인지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광고를 실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실어버려요? 그런 경우가 우리는 있다니까. 실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돈도 안 받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 예를 들면 뭐 주 기업들 뭐 삼성이든 예. 아니면 정부 한전같이 이제 정부 공기업이지만 그 이미지가 있잖아. 그런 예. 데는 이런 데도 우리한테 광고를 싣는다. 세다, 우리가 그만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삼성은 시키는 적도 네. 없는데. 근데 또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도 있다니까 광고를 먼저 싫고 갖고 가서 돈 달라 그래요. 우리 광고 됐다고. 그런 경우. 그래서 예를 들면 광고비를 안 받고 협찬으로 받는 다른 방법으로 돈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전이 모르겠어요. 그 스카이데일리라는 언론사가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인이 안 되니까 모르겠는데 한전이 명확하게 얘기한 광고 수주를 한 적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없다고 입장 밝혔으니까 아닌 근데 건 만약의 맞아요. 경우에 스카이데일리가 이렇게 내고 나서
나서 들고 가서 뭐 다른 형태로 우리 협찬 좀 해달라든지 우리 광고 내줬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요거 생각이 처벌 들어요. 조항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저도 잘 이게 모르겠어요. 사실은 처벌할 수는 좀 처벌 애매하네요. 조항까지는 없어요. 예. 현재는 규정은 없는데 이거는 윤리적으로 말이 안 돼. 그래서 그렇죠. 신문윤리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제재는 가할 수 있어요. 제재해야 될 근데 것 같은데요?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법적으로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신문윤리위원회에서 이런 윤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이렇게 행동하는 안 것은. 되죠, 안 되죠. 근데 또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고를 먼저 내고 나중에 돈을 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죠. 이 보면이 결국은 이런 한전 공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지금 시중 은행 광고들이 예. 그 스카이데일리에 있더라고요. 지명 광고가 있는데 맞아요. 이거 한번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확인해봐야 돼요. 진짜로 광고 수주를 받은 건지. 아까 제가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거짓말도 잘하니까. 그 이유 때문에 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요. 내고 나서 은행 찾아가요. 네. 홍보 담당자 찾아가서 광고 냈다. 그럼 황당할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러니까요. 광고 한 적 적 없는데요? 없는데. 아니 냈으니까 조금이라도 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협찬 이런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를 네. 스카이데를 했다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런 예를 의심이 들어서, 든다는 거예요. 예를 그리고 들어서, 또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언론사의 어떤 네.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뭐 관계없이 근데 이거는 언론사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런 이미지가 나쁜 언론사에 예컨대 네. 지금 이런 것처럼 가짜뉴스나 이런 문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 언론사가 그런 언론사에 자기 광고가 나갔을 때 그 업체의 이미지는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 충분히. 손해를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뭐 이- 업무 방해 이런 거 안 언론- 될까? 아니,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변호사님 업무 방해 안 저는 되겠어요? 위계 업무 방해죄 왜냐하면 스카이데일리라는 저 광고 그 언론사가. 매체가 네. 이게 뭐죠 신뢰받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하면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광고하면 사람들 볼 때 뭐 이런데 광고하는 회사는 네. 좀 문제가 있네 이럴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미지 실추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것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 부분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예. 이 스카이데일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 뭐 중국인들이 와서 뭐 어디 잡혀가고 뭐 미군 부대 뭐 얘기를 하면서 그거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고발이 된 상황입니다. 예. 근데 취재원이 있다고 하는데 예. 취재원 중에 한 명이 야, 이 유명하죠. 요즘 TV 많이 나오는 사람인데 예. 캡틴 코리아에서 나오는 사람입니다. 캡틴 코리아로 활동한 캡틴 코리아 진짜 캡틴 코리아가 아니고요. 수사 받고 있지 않나요? 예, 이 저 사람 어. 유튜버 이 사람이 취재원이라고요. 취재 좀 많이 나왔죠. 좀 이상한. 아니 예, 더 예. 웃긴 건 기사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예. 돼요. 정통한 미국 소식통이래요. 저 미국 사람인가 저 사람이? 몰라요 미국 사람이 누군지 저는 잘 누군지 모르는데 코스프레하는 사람 아니에요? 차라리 나한테 물어봐. 내가 미국에 13년 살다 왔거든. 내가 그러니까요. 정통한 미국 소식통이다 그러면 예. 이런 식으로 따지면 예. 아니 저분이 어디서 뭐 했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예. 캡틴 아메리카가 뭔가 저분 아니 저분이 무슨 미국 정통한 미국 소식통이라고 그 사람을 인용해 가지고 출처가 그 사람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 사람 말을 인용해 가지고 저 사람 유튜버가 하는 유튜버 내용을 보세요. 편향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의 말을 인용해 가지고 기사를 쓰면 편향적인 기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마치 누구를 안 밝히는 게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뭐냐면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얘기 그렇죠. 있잖아요. 제일- 미국 전문가에 따르면 누군지 몰라. 저 사람이 미국 전문가예요. 미국 그 옷 입고 무슨 미국 캡틴 코리아 캡틴 옷만 아메리카인데 이제 캡틴 코리아로 자기가 옷 입고 와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박지원 변호사도 옷 입으면 그냥 미국 전문가네. 저도 미국에 한 달 정도 한 있었거든요. 달 있었잖아요. 예. 그럼 전문가입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이 사람 자체도 매우 문제가 되고 매우 많은 유튜브에 등장합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 보니까 놀라운 게 본인이 무슨 CIA하고도 안다 그러고 말도 맞을 수도 있어요. 맞으면 저한테 문제 제기하십시오. 모사드도 안 울고 이렇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의 말을 믿고 교차 확인도 안 하고 이거를 중국 무슨 간첩이니 등등의 얘기를 한다는 게 하여튼 둘 다 문제입니다. 다 그렇죠.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이것도 좀 나중에 좀 확인이 돼야 될 거고 잘못된 거라면 좀 엄하게 처벌하면 장난입니까? 언론이 장난입니까? 그거 안 되죠 그러면. 처벌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문제가 네. 가짜 뉴스를 이렇게 이런 매체에서 발행하고 또 그거 유튜브들은 이거 진짜 매체인 것처럼 이렇게 싹 해서 유튜버에 또 확대 재생산을 하고. 맞아요. 요게 지금 문제 같은데 보니까 신문윤리위원회에서는 그냥 자사 게재 경고 정도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떤 조치인지 또 그리고 좀 더 높은 제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 들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재할 수 있는 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신문윤리위원회에서 문제가 되는 신문사, 그러니까 신문윤리위원회는 신문사들에 대해서만 제재를 할 수 있는데 네. 주의, 경고, 공개 경고 세 가지밖에 없어요. 네. 그 이상이 없어 아무것도. 그러니까 지금 자사 게재 경고라는 건 뭐냐면 경고인데 이 경고받은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에 일정 기간 동안 게재하라는 거예요. 아. 이게 제재를 받았다는 걸. 예. 그러니까 이게 일반 경고보다는 좀 강하긴 하지. 왜냐하면 네. 경고는 그냥 서류로 경고합니다고 보내는 건 끝이지만 네. 이제 이 스카이데일리라는 인터넷판이나 이런 데다가 공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제재를 당했다고 하는 걸 네. 일정 기간 동안. 그러니까 자사 게재 경고는 경고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 일정 기간 동안 게재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더 높은 제재를 하고 싶어도 제재할 수 있는 게 세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아. 주의 경고, 공개 경고. 주의 경고, 공개 경고. 세 개밖에 예, 없어요. 그러니까 예, 예.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근데 그 신문윤리위원회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제대로 보도를 안 하고 가짜뉴스를 생산해내면 아예 그냥 몇 달 동안 발행을 못하게 하든지 아하. 이런 좀 강한 제재까지도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 없어요. 이런 제재가. 아직은 그러니까 없죠. 이걸 네. 만드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입니다. 음란물 카페에서 뭐 활동했다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콘텐츠가 많이 쏟아지는데 예. 결국은 이게 뭐 가입된 동문 카페는 맞는 것 같지만 예. 본인이 뭐 문대행이 이거를 시청하거나 댓글을 쓴 거는 그것은 조작한 것으로 지금 밝혀졌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거 확인 없이 많은 언론사가 그냥 받아 썼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이게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언론의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이게 확인도 없이 그냥 받았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국민의힘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국민의힘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그렇죠. 사실인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것도 대변인이 나와요. 원내 대변인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이 논평까지 냈는데 이건 정말 얼마나 공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도 안 하고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걸 네. 또 받아가지고 확인 절차도 없이 그대로 보도하는 언론사도 문제인 거지. 언론사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정치인이 무슨 말을 하든 어디서 어떤 주장을 하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다 따져보고 나서 보도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라고 언론사가 있고 그러라고 기자한테 월급 주는 건데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쓰기 하려면 뭐하러 있어? 받아쓰기 하려면 언론사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언론사는 팩트 체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의무를 제대로 안 지켰기 때문에 언론사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이거는. 이게 결국 그런 거잖아요. 문형배 소장 흔들고 헌법재판소 흔들려고 보니까 별의별 걸 찾아내는 거 유튜버들이 만들어낸 거를 조작한 것까지 해가지고 아마 믿고 싶은 대로 그냥 한 것 같아요. 그런 제가 거죠. 봤을 때는 제가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 언론사가 아닌 걸 찾아내면 안 되는 거예요. 보도 못 하잖아요. 그렇지. 보도 너무 하고 싶은 거야. 보도 너무 하고 싶은데 이게 만약에 잘못했다 교체 검증하다가 아닌 걸 찾아내면 보도 못 하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언론 기관으로서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건데 네. 마찬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도 문제예요. 문제지. 박수민 원내 대변인 네. 이 사람 결국은 나중에 사과를 했어요. 사과했어요. 근데 이 사람 보니까 이거 뭐 국민의힘 가짜 뉴스 발굴단 단장인데요. 그 가짜뉴스 발굴단 단장이라는 사람이 가짜뉴스를 그대로 발굴하긴 했네요. 그걸 지가 해버렸네 발굴해서. 자기가 가짜뉴스를 뭡니까, 퍼뜨린 게 이 돼버린 사람이. 거잖아요. 이게 와 또 뭐하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가짜뉴스 발굴단이 뭐하러 있는 존재인가. 정말로 가짜뉴스를 발굴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자기들 공격하고 자기들한테 그러니까요. 부정적인 기사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존재하는 게 곳인가. 또는 민주당 공격하려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게 보여요. 진짜 가짜뉴스를 발굴하는 생각이 없는 거야. 예. 이건 진짜, 이 지금 팩트 체크도 안 하고 네. 자기 마음대로 지금 보도한 국민의힘 대변인 네. 사실 문형배 대행은 충격도 클 거고 그렇죠. 고통도 클 겁니다. 명예훼손이잖아요. 지금 앞에 그 집회하고 그 집 앞에서 네. 그러는 거 있는데 언론들도 어느 정도 질책은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도를 했습니까? 일단 언론들은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비판적 보도를 했어요. 동아일보 같은 경우도 허위 정보 확성기된 여당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안 하나 이런 뭐 비판 보도가 있었고 동아일보도 네, 동아일보도 예. 한국일보는 팩트도 틀린 문형배 인신 공격 국민의힘도 넘었다 이렇게 이제 비판적 기사를 도가 한 거에 대해서 넘었다, 그죠? 도가 넘었다 국민의힘도 도를 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방심위가 이런 부분들 제재를 해요. 이상한 거 제재하지 마시고 예. 방심위 이런 부분은 저는 반드시 제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언론이 흉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뭐 지금 국민의힘 대변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보니까 방심위가 예. 헌법재판소 폭동 모의 게시글 이런 것들은 뭐
그 감시하고 있지 않고 윤석열 부부 딥페이크 영상 아마 집회 때 나왔던 것 같은데 맞아요. 요거는 또 신속하게 또 심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편파적이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를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게시글도 방심위의 대상이에요. 심의 대상. 방심위가 심의하는 게 인터넷 그리고 방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과 방송인데 헌법재판소에 폭동을 모의하는 게시글은 인터넷에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그럼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누가 올렸는지를 확인해서 처벌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수사하지 않고 있으면서 윤석열 부부에 대한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서만 지금 수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편향적이잖아요. 이렇게 편파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체? 아니 좋아요. 그럼 윤석열 부부 딥페이크 영상 수사하세요. 신속심해. 네. 네. 그러면 왜 헌재에 대한 폭동 모의를 한 이 게시글에 대해서는 심의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이 방심위가 이러니까 편파의 논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심위가 계속 문제가 되고 그렇게 막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건데 지금 이 기본 구도를 보면 이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네. 조작도 하고 뭐 별의별 게 나와요. 그러면 또 극우 성향의 유튜버가 야 진짜입니다 이렇게 딱 보도를 받아서 하고 방송하죠. 그걸 받아하면 또 집회하러 나가요. 집회에서 또 그걸 받아서 또 얘기해. 하면 또 국민의힘이 대변인이 또 얘기해. 예. 이런 커넥션이에요. 이게 얼마나 웃기냐고. 그러니까 결국은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내용이 돼버리는 거야. 돼버리잖아요. 예. 아니 확인도 안 하고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공당이라는 곳에서 국민의힘은 대체 뭐 하는 집단인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만들어주면. 그거 아니면 아니라 그러십시오. 왜냐하면 뭔가 지금 공격해야 되고 정쟁을 시켜야 되고 헌법심을 흔들어야 되는데 안 흔들리니까 흔들 거를 만들어내기를 바라고 저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예. 확인 안 한다는 건 곧 뭘 의미하냐면 예. 이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확인했다가 잘못된 게 나오면 본인들 생각하고 다른 게 나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하는 게 아니냐. 크게 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대로 체크를 하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특히 정당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려면 어떻게 하면 끊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 일단 저는 국민의힘이 이런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네. 이런 커뮤니티나 아니면 그 유튜브에서 말도 안 되는 거짓 가짜 정보들을 올린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심의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방심위가 이런 부분들을 제재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1차적으로. 네. 두 번째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팩트체크를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정당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유튜브에서 올라온 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확인 과정도 없이 그걸 그대로 말을 합니까?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바랬기 그거 바란 거 아닐까요? 아니, 그렇게 생각이 든다니까요. 제발 좀 그래라 하는데 올랐어요. 더 이상 진짜 하지 마. 이럴 것 같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지 당연히 그 정당을 그만해. 그런 정당 할 필요가 없어요. 뭐 그냥 하는 유튜브 거야, 하세요. 씨가. 그거 커뮤니티 가세요.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진짜. 예. 자 알겠습니다. 요 정도로 하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로. 나중에 정말 처벌됩니다. 처벌되죠 이거 당연히. 네. 자 탄핵 심판이 지금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조선일보하고 TV조선의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특히 조선 이쪽들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TV조선 보도 행태를 한번 짚어주시죠. 예, 일단 TV조선 메인 뉴스가 있잖아요. 네. 메인 뉴스에 지난 12일 날 첫 번째 소식이 뭔지 아십니까? 지난 뭐죠? 첫 번째는 아니구나. 12일 날 무슨 보도를 했냐면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항의 방문을 첫 소식으로 전했어요. 이게 뭐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도로 따지면 이게 중요하냐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항의 방문을 한 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다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오프닝 멘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결정은 헌재의 몫이지만 절차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경우 안 그래도 갈라진 여론이 결과를 수긍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대요. 네. 이건 자기들 목소리잖아. 그렇죠. 보수의 목소리잖아요. 네. 아니 이게 국민의 목소리입니까? 아하. 헌재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내는 사람들, 헌재를 흔드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들이잖아요. 네. 근데 무슨 이게 마치 우려가 커지는 것이 전체 국민이 우려가 커지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본인들의 바람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이 같은 날 다른 방송사 보도도 한번 짚어주시면 다른 방송사 보도들은 대체적으로 네. MBC 같은 경우에 12일 날 막바지 헌재 흔들기 탄핵 불복 여론을 조성하고 이게 있다. 맞네요. 이게 맞는 제목 거지. 딱 봐도 이게 그 제대로 보도한 거지. 맞는 거잖아요. 심지어 SBS 뉴스도 뭐라고 돼요? 예. SBS 8시 뉴스에서도 여당 법치 아닌 인치, 예. 야당 법치 무너뜨리려 한다. 야당은 법치를 무너뜨리려 한다라고. 최소한 이거는 뭐 이 정도 균형을 맞춘 거잖아요. 여야가 함께 얘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 근데 지금 JTBC 같은 경우도 검찰, 조선
주소 채택 8년 만에 정반대 입장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권성동 예, 그 아마 얘기를 한 당시 거예요. 얘기를 한 것 예,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시에 국회 소추단장이었잖아요. 네. 그때는 이렇게 해놓고 이때 와서 왜 말을 바꾸냐, 내로남불이다 이런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사라면 이런 패턴으로 보도하는 게 보도하는 게 정상인 거죠. 정상이죠. 정상인데 조선 TV조선은 자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 본인들이 바람을 그렇게 보도로 팍팍 실어넣는 느낌인데 예. 조선일보 사설 어땠습니까? 사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게 사설 같은 경우도 내란 규명 신용만한 헌재 이렇게 했고요. 양상훈이라는 사람이 칼럼을 썼는데 이 사람 맨날 이런 거 쓰는 사람 네, 아닙니까? 탄핵 때 기각 두 선택지밖에 없나? 이렇게 뭘 해놨어요. 없어? 니 뭐 알아요? 예, 예. 그러니까 무슨 요즘 나오는 뭐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어서 하야하고 뭐 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이상한 나오잖아요. 얘기들 하시는 그런 분들 얘기를 있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건 가능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조선일보 같은 내란 규명 신용만한 헌재 이렇게 헌재를 또 공격을 해요. 이런 기사를 냈고 그다음에 내란 형사재판 검찰 증인은 520명 윤 탄핵 심판은 14명으로 끝. 아니 형사재판하고 탄핵 심판이 같습니까?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 탄핵 심판은 형사사건처럼 아주 디테일한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국헌 물라인이 아니냐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리고 또 하나 현직 검사장 일제 재판만도 못하는 이거 그 여자 그 검사장 이영님 있잖아요. 예. 춘천지검장이죠. 이거 야, 모든 진짜. 언론에서 비판해요. 비판하고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진짜. 헌법재판소 우리 재판관들을 일본 재판에 재판관이 비교를 하고 비유를 하고 그럼 윤석열이 무슨 안중근에 비교하는 안중근이 거짓말합니까? 진짜 씨. 헛소리를 합니까? 계엄 일으켰어? 안중근 의사가? 진짜 씨. 죽이긴 했죠. 죽이긴 했어요. 그 대상 또 이러면 죽이긴 했는데 어쨌든 네. 비교할 걸 비교해야 되지. 그걸 갖고 이거를 그 편들어주는 사설이나 이런 것들을 해준다는 게 결국은 본인의 원하는 것들을 언론 기관이 원하는 것들을 계속 해주잖아요. 지금 그런 거죠, 결국은. 이게 언론 기관으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 맞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언론사라 이름을 떼야 돼요. 이거는 언론사라고 하는 건 균형 잡히고 그다음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내용 그리고 팩트 체크를 한 다음에 보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해서 봉사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이런 조중동 같은 언론사들이 그래서 비판을 요즘 받는 거예요. 동아일보는 좀 덜한 것 같아요. 동아일보는 약간 근데 논조가 바뀐 것 같아요. 중앙일보도 조금 바뀐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면 이게 어떻게 공정한 보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헌재를 흔들어대고 아니 국민의힘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것도 비판받아 마땅한데 언론사라면 네. 그런 국민의힘의 태도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민주공화정의 가장 기본이 법치주의 아닙니까? 네. 헌법을 부인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헌재의 권능을 자꾸 흔들려고 하고 그러면 그 따끔하게 뭐라고 비판을 해야지. 그걸 동조하고 같이 거기에 부안애동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어떻게 언론사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조선 쪽에는 아예 그쪽 편을 드는 것 같고요. 또 네. 일부 중간에 있는 척하면서 네. 스포츠 중계하듯이 하는 또 언론 기관들도 그렇죠. 있어요. 이건 이렇게 생각해요. 저게 다 있다. 적당히, 예. 네. 그것도 사실은 저는 문제라고 문제라고 보거든요. 보죠. 그러니까 더 문제는 이게 아예 편들고 있는 좀 더 문제고. 그러니까 맞죠?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 비판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지 않고 양쪽 의견을 전달하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주장도 함께 보도해 주는 같이 거지. 보도해 그게 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것도. 문제인데 조선일보는 깔끔합니다. 대놓고. 아예 대놓고 편들고 대놓고 하는 거죠. 대놓고 편들고 국민의힘 조선일보 알겠습니다. 앞으로 역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다 기록에 남고 있고요. 누가 맞는지 어떤지. 마지막으로 자꾸 이게 김명학 씨나 이런 분들이 뭐라 그래요? 최진봉 우리 교수님 방통위원장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자꾸 아이, 감사드리고요. 하시고 있습니다. 예. 방심위원장, 방통위원장 예, 뭐 하고 싶습니까? 무슨 소리세요? 그냥 하고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 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 한 주간의 뜨거웠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화합 시간입니다. 자, 김지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또 장윤미 변호사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지호 대변인 자리를 좀 옮기셨어요. 네. 일로 왔습니다. 이슈화합으로. 네. 국회의사당 1번 출구는 좀 젊은 청년 정치인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이라서 했는데 어떻게 좀 기분이 안 좋으십니까? 젊지 않다고 판단한 제가 거라고. 이제 네. 황희도 네. 이사님을 꼭 잡아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까?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이 또 워낙 또 강자이시고 또 이미지가 좋으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을 꽉 잡아야겠다. 잡으시면 됩니다. 그 옆에 서 있으면 그냥 네. 인지도가 팍팍 올라가겠다.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우리 김지호 우리 대변인 사실 저랑 나이가 같습니다. 다들 또 놀라실 것 같은데 누가 손해인지는 모르겠고 김지호 대변인 참 젊어 보이잖아요. 피부 좋고. 아유,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하여튼 이제부터는 이번 주부터는 이제 이슈 화합에서 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뉴스토마토 단독 이야기부터 조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명태균 얘기입니다. 명태균 얘기. 명태균은 사실은 작년부터 계속 저희 뉴스토마토에서 계속 단독으로 갔었고 그 9월 5일을 기점으로 막 윤석열 정부가 혹 하다가 계엄, 내란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지금도 단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김건희하고 명태균 통화를 하면서 이 검사 출신 한 명 김상민입니다. 이 사람 국회의원 되도록 김건희가 부탁했다. 이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진짜 좀 저는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네. 당시에 23년도인가요? 네. 그 당시에 국정감사 시절에 박주민 의원이 네. 김상민 검사가 뭐 창원 지역에 뭐 문자를 보낸 내용을 공개해서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자기가 뭔데? 아니, 서울에서 근무하는 현직 검사가 자기가 뭔데? 뭐 창원에 뼈를 묻겠다. 창원 사람이다.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다. 이러한 내용의 대량 문자를 네. 명절에 보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검찰청도 발칵 뒤집혀서 네. 뭐 이 사람에 대한 징계 논의도 되고 네. 정신 나간 검사다. 뭐 아무리 선거에 뜻이 있어도 선거에 나가려면은 검사직을 그만두고 선거운동을 해야지 현직 검사가 선거운동 하냐 이런 비판이 많아서 이원석 검찰총장도 굉장히 경고를 하고 징계도 하고 이랬던 걸로 징계도 제가 먹었죠. 예, 이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된다고 생각하니까 한 거 아닙니까? 뒷배가 정말 든든했다. 그리고 저는 명태균 씨의 그런 뭐 진술이 복기록이라고 있을 하죠. 예. 법한 얘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뭐 검사가 창원에 무슨 기반이 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경선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은 지역에 있는 유지 기반 있는 사람과 손을 잡아야 됐고 창원 성산에서 그냥 자기 얼굴로 아무 직책도 없이 공무원들한테 그냥 산당 관련 보고를 받고 정말 그 지역의 소황제처럼 행세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명태균 아닙니까? 씨니까. 명태균에게 부탁해가지고 김상민 검사에 대해서 어떤 공천을 받고 당선이 될 수 네. 있게 조력하자고 부탁할 만한 사람이 근데 좀 신기한 게 김건희도 사인이잖아요. 일반인이잖아요. 네. 명태균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 의창 지역구로 이제 호족처럼 내 것처럼 그러니까요. 이제 줄게 뭐 이런 느낌으로. 근데 그 전에 김영선 지역구 네. 그 창원 의창이 아마 그런 것들이 작동한 것 같다는 생각도 놀랍습니다. 맞습니다. 대단히 이례적인 행동을 했던 거예요. 네. 검찰총장이 감찰 지시까지 했던 그렇죠. 거예요. 이게 그 정치적 중립 의무가 모든 공무원한테 해당합니다만 수사기관의 일원으로선 더 견지해야 되는 네. 거예요. 말씀 주신 것처럼
왜 이러지 이 검사? 그때 출판기념회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완전히 보란 듯이 했는데 믿는 구석이 있었구나. 네. 본인이 믿고 있는 동아줄이 바로 김건희 씨였구나. 그리고 이 사람 어느 정도나 유착이 돼 있냐.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 내용은 대단히 의미심장하다고 네. 저는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조국 수사하다가 윤석열 눈에 들었다. 처음에 초임 검사 때도 뭐 윤석열 부하로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걸 뛰어넘는 게 있죠. 완전히 결탁된 걸로 보이는 게 있죠. 왜냐하면 고발 사주 저는 이 부분 손준성 검사가 무죄를 받았습니다만 이거 대단히 부적절한 거예요. 수사기관이 그렇죠. 예. 이 대통령 부부를 피해자로 하고 한동훈 전 대표를 피해자로 해서 고발장 그대로 줬던 거 아닙니까, 사실. 말이 됩니까, 그 그게? 자유한국당으로 넘겼고. 근데 그때 이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현직 검사가 제보자 X라고 지칭되는 그 사람의 과거 판결문, 그것도 형사 판결문 본 거예요. 정가 이력이 남는 거. 이거 비밀 침해고 개인정보법 위반이고 소지가 있죠. 그거를 그 당시에 이 내부 전산망에서 검색했던 검사가 김상민 검사입니다. 고발 사주로 엮여 있죠. 공수처에서도 이 부분이 수사가 어느 정도는 됐다고 하는데 수사의 포인트가 그 당시에 손준성 검사가 몸담고 있었던 수사정보 담당관 실로 한정이 되다 보니까 아주 본격적인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았지만 한 통속이었던 거죠. 범죄와 관련해서 의혹과 관련해서. 그러니까요. 부적절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지금 김상민하고 윤석열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서 특히 고발 사주도 있지만 나중에는 조국 전 대표 수사를 할 때 김상민이 부장검사, 주임검사를 아마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에 대한 보훈으로 김건희가 직접 명태균한테 연락해서 창원 의청을 좀 챙겨달라라고 했던 걸로 지금 보이는데 또 생각이 나요. 김건희가 이명수 기자하고 통화할 때 조국 전 장관 그 얘기를 하는 게 있잖아요. 보면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조국 사건 하니까 이 사람 좀 챙겨줘야 되겠다 등등하고 다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자신의 수하로 있던 부하 직원들을 공적인 조직에서의 관계가 아니라 사병처럼 부렸던 것이죠. 그러니까요. 사병처럼. 그러니까 내가 가서 수사하라면 수사하고 내가 가서 고발장 작성해서 공작하려면 하고 네. 그런 의심이 들 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사라는 직위 자체가 정말 권한도 많고 국민의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엄청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요. 알고 봤더니 자기들끼리 그냥 사건을 조작하고 누구를 수사하고 그다음에 고발장을 작성하는 뭐 흥신소, 조직폭력배 이런 것처럼 사병 집단처럼 운영되고 있다. 개인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사병처럼 충성을 맹세하고 네. 지지라면 짓고 물라면 물었던 그 검사에게는 공천까지 보장하는. 지금 그렇잖아요. 아니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조직폭력배들은 네. 범죄자들이고 밝혀지면 처벌을 받지만 이 검사들이 이렇게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나쁜 짓을 저질러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이 김상민 검사 공천에 떨어지고 나서도 국정원 이런 데 지금도 아주 일하고 있어요. 좋은 자리로 영전을 해서 국가공무원으로 혈세를 챙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들은 저는요. 조직폭력배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국민의 세금 그리고 국민이 지금 국가 권력을 아주 사적으로 악용하는 범죄 집단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3년 동안 이런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번에 언론 정말 뉴스토마토라도 이러한 사실들을 좀 잘 취재해가지고 끝까지 좀 추적했으면 합니다. 좀 더 아마 좀 보도를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김상민 같은 경우는 뭔가 확고한 신념이 신념이 아니죠. 뭔가 그 지시라든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 같은 거 보내면서 했을 것 같은데 자 이것도 다 공천 개입입니다. 김건희가 지금 이래 하는 행동도 일단은 명태균 사건이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지금 옮겨졌고 특검법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김건희 소환 여부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됩니까? 전
할 수밖에 없을 이제 거예요. 해야 된다? 지금의 검찰이 네. 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올린 데는 두 가지 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심우정 검찰총장의 의중이었다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국회 나와서 올릴 필요 없다라고 그랬었어요. 아하. 창원에서도 충분히 수사할 수 있고 그 당시에도 이 관련자들이 창원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의 필요성이 창원에 더 있다. 그러면 그때는 본인 머릿속에 누가 없었던 겁니까? 이를테면 김건희 없었던 거죠. 김건희 네.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요. 이제 사정이 많이 바뀌었죠. 그때 헤집어 봐야 되는 게 그때 다르고 지금 다르진 않을 텐데 상황이 바뀐 거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있고 검찰은 정권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저는 공소 기능만 담당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 구조 개편이 아마 지금의 야권이 집권을 하게 되면 속도를 받을 거예요. 본인들 조직을 위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지킬 수나 있겠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못 지켜서 안달이 났었지만 지금 그 선택은 최소한 하지 않을 거예요. 네. 수사의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특검 민주당에서 속도 내고 이제 쟁거름으로 추진을 하니까 그 여론을 좀 무마하려고 하는 의도도 전 다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조선일보에서 네. 그런 제목을 뽑았던데 그러면 이중포석이 있는데 과연 서울중앙지검에만 맡겨놓을 수 있는 것인지 이거 대단히 볼륨이 커요. 지금 네. 어떤 사실관계까지 나오냐면 보통은 여론조사와 여론조사 대납이 큰 줄기였는데 창원지검에서는 사실상 손도 못 댄 것 같고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에서 그거를 정확하게 파헤칠 것이냐 더 플러스 김건희 씨가 이렇게까지 요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유리한 조사를 갖고 와달라라는 취지로 그게 압수수색 영장이 지난해 11월에 이미 적시가 됐다라고 그러니까요. 나오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특검이 답이다. 검찰도 그 흐름 그리고 명태균 씨도 본인 손을 이미 떠난 것 같아요. 이거는 정확하게 김건희 여사를 조만간 불러야 됩니다. 부를 수밖에 지금까지는 검찰이 수사를 뭐 지체했던 게 만약 100번 양보해서 헤아리자면 대통령에 대해서 직권남용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소출 못하다 보니까 네. 이걸 우리가 지금 뭐 수사한다고 해도 기소도 못하는데라고 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국면이 완전 달라졌거든요.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소환을 좀 예상할 수도 있다. 그걸 볼 수도 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헌법재판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차 변론기일 놀라운 저는 이런 경우도 처음 봐요. 한다고 구치소에서 출발했다가 직전에 돌아와 버렸어요. 가지 말든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변호사 하면서 이런 걸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윤석열 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다 보니까 네. 한번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재판이 장난입니까? 얼마나 많은 또 경호원이나 교통 통제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민 불편도 있을 것이고 뭐 바람 쐬려고 나간 건지 드라이브 하려고 버스를 탄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도 본인이 대통령인 줄 알고 정말 왔다 갔다 자기 멋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대통령실에 출근도 제 시간에 안 하고 뭐 출근을 못 하면은 가짜 뻥카라고 하죠. 뻥카. 출근 차량까지 활용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해가 안 돼. 저는 아침 방송을 이렇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지만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거든요. 뻥칩니까? 이게 뭐 장난입니까? 하다못해 아침 방송 하는 것도 이거 지각할 일이 없는데 뭐 맨날 그 대통령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뻥으로 차를 보내고 지금도 그래요. 똑같은 전 맥락으로 보는데 갔으면 그거 해야지요. 일정의 의무감도 있는 거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헌법재판소 간 거잖아요. 맞죠. 구치소에서 교통통제 다 해야 됩니다. 간다면. 그랬으면 하고 오든가. 하기 전에 아닌갑다. 나 아프면 어떡합니까? 이런 거 보셨어요? 저는 처음 봤고요. 의도가 있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리인단이 발표한 내용은 믿기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예. 이 절차가 꼭 당사자가 없어도 그냥 대리인들이 증거조사만 하는 기일이라서 그것을 알고 그럼 뒤늦게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네. 말이 되지 않아요. 본인이 지금까지의 모든 기일에 출석했잖아요. 이 어제 있었던 기일이 어떤 성격으로 진행되는지를 알았어요. 네. 그러면 저는 1차적으로는 이걸 사실상 최후 변론의 기회를 주는 걸로 잡아놨던 기일인데 그것을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왜? 다시 한번 잡아달라고 하기 위해서. 그 지연하기 위한 하나의 의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연하려고 했던 것이다. 저는 했던 걸로 보이고 어제 이제 그러네요. 정우김 전 의원님께서 하신 말이 증거 조사를 할 때는 이 조서의 요지를 다 읽지 않습니까? 네. 대단히 구체적인 거예요. 여인영 전 사령관도 증언대에 서서 말 못하겠다, 제한된다라고 했던 거랑 완전 다르게 얘기했던 거예요. 조지호 경찰청장 오늘 동아일보 단독 내용은 또 어떻습니까? 네. 그게 다 검찰에 진술되는 거예요. 닥달을 하더라. 국회의원 빨리 잡아들이라고. 그렇죠. 6번 동안. 그래서 다 끝났더니 아유 참 덕분에 빨리 끝났습니다. 나 이거
언중유골이구나, 뼈가 있구나, 나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대.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윤석열이 아. 목도할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볼 자신이 없었다. 이게 더 해석이 좋네요. 최후 진술할 시간을 벌 수도 있고 그걸 보면 본인도 창피하면 알까요? 창피해서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또 어쨌든 간에 그 재판을 지금 10차 정도 변론기일 내일 있습니다. 그거 좀 변경해달라. 공판하고 지금 겹쳤다, 행사 공판하고. 근데 그거는 시간 정도만 변경해주고 헌법재판소가 좀 강하게 좀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헌법 아니 그러니까 9차 10차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네. 피의자 윤석열 측에서 욕을 하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원칙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증인 신청도 그래요. 한덕수 총리나 그다음에 홍장원, 조지호. 이름 똑같아요. 근데 사실 뭐 여태까지 변론으로 진상은 거의 다 파악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의 뭐 피의자 더 확인할 게 측에서 뭐 있는 것 중대 같습니다. 결심을 하네. 뭐 저 재판정 안에서 헌법재판관들 공격을 하고 여러 가지 불복의 기미가 보이고 네.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힘 공당에 이해할 수 없는 공격이 있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도 좀 정무적 판단을 해서 네.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기회,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같고요. 그 정도로 하면 됐지. 뭐 25일로 바뀌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3월 달로 옮기자. 또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재판 지연이 목적이니까요. 네. 저는 뭐 들어오기 전에도 장윤미 변호사와 좀 나눈 얘기가 있는데 그냥 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측의 이 이해하지 못할 행동이 지난 3년간 계속됐어요. 따지고 보면은 뭐 바이든 날리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거짓말을 하는 게 보이는데 그냥 우기는 거예요, 계속. 그것도 이상한 한 20% 정도 믿어요. 예, 갑자기 날리면 들려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분명한 사항에 대해서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수사에서 밝혀지면 되는데 또 수사가 안 되는 안 이 되죠. 답답한 상황이 3년간 계속 되다 보니까 진짜 이 정권 빨리 끝내야겠다. 심판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10차 변론기일 내일인데 내일 종결이 될지 또 그리고 내일 윤석열 나올까요? 아마 나올 것 같아요. 내일 또 나와요? 예, 증인신문기일이라 본인이 신문기일이니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나올 예, 것 같고 예. 그런데 왜 우리가 연기 신청했는데 오전에 재판도 받아야 되는데 방어권을 왜 보장해주지 않느냐. 네. 이게 자승자박인 게 이런 거예요. 조지호 경찰청장 지금 혈액암 투병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불출석 사유서 냈다고 하는데 강제로라도 끌어와 주세요라는 게 윤석열 대리인 측의 주장 내용이었어요. 구인영장도 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재판부에서 그래 연기해달라고 당신들이 구인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구인 촉탁해놨는데 아하, 검찰에 예. 그럼 어쩔 거야? 이렇게 이게 자승자박이 되는 거예요. 전략도 없고 뭣도 없다. 증거조사 왜 형사기록을 그대로 펼쳐놓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제도 헌법재판관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는데 그 기간 다 도과했잖아. 네. 왜냐하면 이제 형사소송법에 증거 조사와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는 절차가 있고 준용이 되다 보니까 할 수도 있었는데 뭐 몰랐는지 안 했는지 못 했는지 그래놓고는 왜 방어권 보장해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이 재판의 귀결점은 저는 명백하다고 보고 네. 저는 사실상 내일 재판이 정말 마지막일 마지막이다. 겁니다. 사실상? 만약에 한다면 한 기일 정도를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해보세요. 25일 정도 되겠죠. 예, 다음 그러면 주 화요일. 3월 중순 전에는 전 반드시 결론이 결론이 날 난다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 지금 조지호 청장 얘기를 했는데 조지호 청 지금 몸이 매우 안 좋습니다. 매우 안 좋은 상황인데도 본인도 계속 불출석 2번 불출석했죠. 의견서 내서. 근데 결국은 구인장 집행해달라라고 이제 헌법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저는 윤석열 측에서 조지호 청장을 왜 자꾸 부르고 싶은 건가요?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제 유리한가요, 그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청장의 진술, 네. 이것의 신빙성을 깨려고 현장에 나오면은 직접 질문은 못하지만 표정, 눈빛, 도리도리로 뭔가 조지호 청장의 진술을 좀 흔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될까요, 근데? 저는 잘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변호인들이 하는 그 행태가 네.
지금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하고 다루는 게 대한민국 탑티어 최고 권력자의 직을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에 대한 재판이잖아요. 그 재판이에요. 근데 그 재판.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은요, 그냥 조직폭력배 범죄 영화 그 법정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범죄를 저지르다가 모두 발각된 조직폭력배들이 재판정에 나와서 부하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네가 했잖아. 당신이 지시했잖아. 아니 이게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리더, 지도자들이 소환되는 대상들, 지금 싸우고 있는 대상들도 보면요. 대통령, 네. 특전사령관, 경찰청장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이런 뭐. 사람들이 와가지고 맞아요. 제가 진짜 네, 맞아요. 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망신스러운 거예요. 아니 진짜 이름만 대통령이고 국방부 장관이고 경찰청장이지 하는 행태는 그 비열하고 배신이 난무하는 조직폭력배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아니 자기들이 작당해가지고 계엄 저질러 놓고 이제 와갖고 나는 명령을 안 내렸다. 나는 들었다. 이게 정말 국민들에게 보여줄 그 행태입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뭘 느낄까요? 형사재판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처럼 저기 대통령직에 있는 게 맞냐, 파면한 게 맞냐, 그것을 보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도 저렇게 따지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조지호 청장이 나와서 지금 건강 상태도 그런데 저 사람이 진술한 바도 너무 많아요. 맞아요. 오늘 또 구체적으로. 동아일보 단독 보도가 있었죠. 6번이나 아마 전화했고 너무 닥달했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사람이 거기 와가지고 막 온다면 뭐 출석을 한다면 와가지고 윤석열한테 유리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정신 좀 차리세요, 진짜로. 정말 사건에 집중해서 본다면 제가 그쪽 대리인이라면 네. 당연하지만 증인으로 부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적대 증인을 부를 때는 정말 이 신빙성을 깰 자신이 있거나 그러니까요. 아니면 못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생생하게 선서하고 재판관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매우 구체적으로 본인의 체험 사실을 대단히 불리하거든요. 근데 왜 불렀을까? 이건 윤석열 대통령 당사자가 부르자고 막 부득불 그러면 그럴 것 대리인도 그럴 것 그걸 같아요. 막을 수는 없는 저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조지호도 그렇고 한덕수 총리도 네. 그렇고요. 본인이 홍장원 부르자고 더더욱 네. 홍장원을 왜 부릅니까? 이 말싸움에 이길 수 있습니까? 탈취하기니까. 홍장원 지금 언론에 얘기한 거 홍장원 천청 얘기 들어보면 가면 더 네. 박살날 것 같은 윤석열. 네, 네, 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네. 때는 대리인단이 이 부르자고 했기보다는 본인이 부득불 주장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불러준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의지가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강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막 신문에 직접 나서려고 했던 네. 건데 본인이 하고자 했던 건 사실상 유도 신문으로 어쨌든 번복시키고자 했던 건데 네. 재판부가 안 된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네. 평의했을 때 이 비공개 평의에서 너무 이거 유도 신문을 유도한다. 김용현 전 장관 자기 얘기 왜 다 바꿨어요? 기억나죠? 그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나네요. 기억이 이제 나요. 이런 식의 증언 투성이었거든요. 네. 이거는 완전히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걸로 번복하려고 했지만 그거 무산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3명이 나오잖아요. 조지호, 홍장원, 한덕수 다 지금 국면에서는 적대 증인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더 속도를 그리고 재판관들의 확신을 굳혀주는 증인들로 기능할 겁니다. 아니 이 와중에 뭐 지금 지난 재판에는 심판의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서는 변호사가 나가버렸어요. 막 우기다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다가 나가는 것도 저는 거의 아니거든요. 아유, 제가 보면은 이 네. 시국에 제일 냉정한 사람은 김건희 씨하고 최은순 씨인 것 같아요. 아, 두 사람은 좀 유명하네요. 변호사비 좀 써서 제대로 된 변호사 좀 구해가지고 하면 좋을 텐데 돈을 내는지 안 내는지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요. 아니 누가 봐도 뭐 진짜 공짜로 하는 거다. 네, 누가 봐도 뭐 돈을 충분히 내서 유능한 변호사를 구한 것 같지는 않잖아요. 본인의 어떤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건지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변호를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불리한 그런 변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법정에서 본인의 어떤 탄핵 심판에 유리한 그런 전략보다 네. 딱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나한테 충성해? 그러면 내가 끝까지 챙겨줄게. 나한테 충성하지 않아? 그럼 내가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너를 괴롭히겠어. 이것을 법정에서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홍장원, 내가 믿고 전화했는데 감히 나를 배신해? 내가 지금 너한테 해코지 할 건 없지만
법정에서라도 불러갖고 너를 우리 지지자들이 해코지하고 잡혀찍게 할 거야. 그런 조지호 의도가 있을 것이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지호, 홍장원, 그 다음에 국무총리 한덕수. 내가 당신을 믿고 국무총리까지 시켜줬는데 감히 국무회의가 아니고 계엄 간담회라고 해? 나한테 불리한 진술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불러들여서 내가 내 지지자, 나는 비록 보복할 수 없지만 나를 따르는 그 법원을 침탈했던 그 폭도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내가 좌표를 찍고 해코지를 하겠어. 그러니까 일종의 이 사람은요, 저는 어떻게 보면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복종시키는 그런 아주 위험한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그런 마인드로 보면요, 이 사람 왜 저럴까? 그게 아니죠. 이 사람을 조정해갖고 뭔가 좀 불이익을 주고 이익을 줘서 굴복시키려는 아주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입니다. 뭐 자기 재판이에요. 자기 재판에 그걸 이용한다는 게 변호인단도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증인 신청한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증거할 때도 반발하고 나가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저는 하나에서 열까지 다 이해가 안 되는데 문제는 그게 다 자기 재판이에요. 윤석열 본인 재판이고 본인이 일반인이 아니고 그나마 변호사 잠깐 했긴 했지만 법조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법률가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본인도 결과는 알고 있다. 법조인으로서 이건 파면을 면하기 어렵다. 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어차피 흐름을 꺾을 수는 없는데 네. 그러면 정말 본인에게 적대적인 진술을 남기는 사람들을 좌표를 찍거나 네. 그걸 지지층한테 사실상 호소하거나 하는 전략밖에 없으니까 사건 자체는 이미 좀 좋은 결과는 없을 거다. 그럼 장외전을 펼쳐야겠다. 그것도 재판정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전략이라면 지금의 상황이 어느 정도 맞네요. 이해는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좀 전에 말했지만 가장 이렇게 냉정한 사람들 김건희를 꼽아 주셨어요. 우리 김지호 대변인이. 면회도 지금 안 간 거 아닙니까? 네. 그 가족들이면 면회는 가는데 어떻게 보통 면회도 안 갈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김건희에 딱 걸려 있긴 한데 김건희가 걸려 있는데 문제가 김성훈 경호차장이 계속 문제가 됩니다. 앞을 막는 것처럼 보이고 아니 구속영장이 세 번째 지금 반려 불청구 기각 결국은 검찰이 그걸 세 번이나 막았어요. 뭔데요 김성훈이가 막는 게 맞아요? 그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호 경호본부장이 지금 구속이 안 되는 이 상황이 네. 그 보수 진영에서 약탈을 하고 폭력 소요를 일으키는 빌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처음에 용산 대통령 관저에서 공권력으로 우습게 보고 그렇죠. 막고 막 기관총 총. 들고 설치고 이래가지고 지금 서부지방법원에 폭력 소요가 해도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막 계속 나라가 혼란스러운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공권력을 정말 악용한 이 사람은요. 구속이 돼야 맞습니다. 우리가 다 전 국민이 다 봤잖아요. 네. 근데 검찰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3번씩이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아니 법원에 한번 판단을 받게 해도 되고. 법원에서 기각하는 거야 뭐라 합니까? 그리고 온 국민의 그런 관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안면 몰수하고 3번이나 반려했다는 자체는 김성훈이 관리하는 그 대통령실 그리고 비아폰 서버에 검찰과 관련된 내란 관련해갖고 중요 정보 중요 증거가 있고 이것을 지금 상황에서 감추기 위해서 김성훈을 검찰에서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검찰이 정말 숨기고 싶은 것이 김성훈 손 아래 있고 아마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김건희는 제물로 바칠 가능성도 있다. 저는 제물로? 그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정말 저 처음 봤거든요. 검찰이 이렇게 무리해서 일개 검사 한 명이 이 3번이나 이걸 기각할 리는 없는데 결국은 검찰총장이나 이게 당연히. 작동한다고 보면 검찰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것 네, 같아요. 네. 넘어가면 큰일 난다. 왜냐하면 같거든요. 김성훈이 뚫리면 검찰이 뚫린다는 인식이 예. 있는 거예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워딩 중에 또 조사 내용 중에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이요.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계엄 당일날 이 방첩 그 계엄군들이 성관위에 가잖아요. 여인영으로부터 이런 걸 들었다는 거예요. 야, 이 성관위에 국정원이랑 검찰 이 올 거야. 근데 그걸 검찰이 공소장에 뭐라고 넣냐면요. 검찰이라고 쓰지 않아요. 빼죠. 수사기관이라고 써요. 예. 그러면 이 검찰은 뭔가 모종의 개헌과 관련해서 무관하지 않아요.
그리고 김성훈이란 개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동인이 뭐 검찰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김성훈이 뚫리면 이 서버를 경호처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비화폰과 관련해서는 녹취도 안 되고 수발신 내용만 나오는데 그 서버는 경호처에서 관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뚫린 걸 상당히 저어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뚫어야 되겠습니까? 막는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정의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특검해야 되는 겁니다. 검찰도 자기 머리 자기가 못 깎을 거예요. 그리고 검찰을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국면에. 그러면 이건 특검으로 해결돼야 되는 사안인 걸 지금 검찰이 아주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보여준다고 거죠. 생각합니다. 지금 공수처로 이첩한다고 하면 경찰이 더 이상 안 되니까 이거 앞으로 진행 어떻게 될까요? 공수처에서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공수처에서 영장을 발부받는 것도 네. 하나의 방법이고 검찰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겠지만 공수처 능력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다 약간 봤기 그런 부분들이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공수처에 이첩한다 그러니까 저희도 살짝 잘 될까 아이고, 또. 하는 의구심이 좀 생깁니다. 혹시 예. 웃으십니까 또? 예. 아니 근데 좀 뭐 하여튼 뭐 체포 국면에 다 그 네. 능력에 대해서 봐서 좀 근데 어쨌든 간에 네, 뭐 공수처 통해서 체포도 하고 구속도 된 거잖아요. 구속 예. 영장 또 된 거니까 뭐 검찰이 어쨌든 그래 된 거니까. 사실 이제 특검이 이래서 빨리 특검이 도입돼야죠. 필요하다. 그러니까 네. 지금 사실은 군 관련해 가지고 잘 뭔가 파악이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지금도 수사가 미진한 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대통령실 그 쪽지를 작성한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할 게 많아요. 이것도 밝혀지지 않았고 이거 뭐 지금 이거 우리 메모지나 이런 거 쪽지 그렇죠. 8번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이 손발들 특전사령관 뭐 수방사령관 경찰 그 군인들은 다 지금 잡혀 들어가 가지고 구속 기소되고 했는데 머리 부분 비서 부분 이거는 진짜 하나도 안 잡혀있거든요. 그렇죠. 요게 지금 김성훈이가 맡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네. 비아폰이 뭔가 전화가 왔네요.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합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지호 장유미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치기 전에 지금 실시간 채팅창 참여하시면 매일매일 2,000 통통 쿠폰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지급해 드리는데요. 채팅창 링크에 있는 통통 모래에 가입하시고 회원 고유번호 코드 실시간 채팅창에 한번 붙여넣기 하시면 이벤트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댓글을 달면 5번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5,000 통통 쿠폰 드리겠습니다.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2부 뉴스인사 프라임 박주민 의원과 대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